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두 가지의 이제 PT라고 하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를 안나경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 경제 위기론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좀 저희가 PT로 정리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미 토론을 다 끝내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사이에 지금 이제 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로 넘어와 있습니다. 소득 문제라든가 그 관련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흔히 얘기하는 PT를 지금부터 잠깐 좀 안나경 앵커로부터 좀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가장 나빠진 경제 지표는 일자리입니다.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월에는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을 했지만 이게 본격적인 회복세인지 아니면 반짝 증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 행정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제조업뿐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빈부 격차도 커졌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다만 반면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더 늘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52배 많았습니다. 이건 3분기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이렇게 앞섰는데요. 부정평가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 방향을 놓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일자리, 이게 오늘 토론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토론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면 이른바 이제 양극화, 불평등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돼서 그 방법론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시민 작가께서 그래프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근데 시간이 늘어질수록 피해본 사람은 늘어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속도 조절이 사실은 궤도 수정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궤도 수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럼 속도 조절입니까? 보완입니다. 속도 조절과 보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만든 공식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이 아니냐 또는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것을 폐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분명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처럼 가계나 또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전 지출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론입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충실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고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원래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즉 워딩부터 보시게 되면 강화해야 할 부분은 더 속도 내서 보강하고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완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강화해야 될 부분이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자영업자 부담 경감으로 돼 있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최저임금 근로소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2017년 출범하면서 그리고 2018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패키지들이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내거나 또는 시장의 기대와 또는 수용성과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강화될 요소와 보완될 알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충실히 조합을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었다기보다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는 즉 지속 가능한 예. 형태로 보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 교수께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궤도 수정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그 경제 정책 방향을 죄송한데요. 제가 필사로 제가 손으로 다 썼어요. 예. 제가 그 첫서부터 끝장까지를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의 제1꼭지가 투자 활성화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1항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 처리를 줄이겠다. 둘째가요, 민간 투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민자 추진을 적극화하겠다. 셋째가 투자 촉진의 금융 지원을 16조를 마련하겠다. 넷째가 위기 지역에 투자세 공제를 하겠다. 지역 밀착형 SOC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공기업과 지자체의 토목 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 국유 재산의 토지 개발 선도사 몇 곳을 지정해서 하겠다. 예비 타당성의 면제 조건을 확대해서 예비 타당 조사의 어떤 규제 역할을 줄이겠다. 이게 지금 투자 활성화의 제 핵심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과거에 그 최경환 팀 때 했던 부동산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부동산 활성화의 다른 모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잃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바랬던 것은 그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상실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바랬는데 그거라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좋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또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SOC를 조기 착공하고 민자의 그 참여를 이것은 제가 너무 70년대부터 봐왔던 방법이라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말은 아라고 하지만 행동은 어로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적어도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이 한 장의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부처의 실무자들이 많은 협의를 했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도 했고 많은 어떤 수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철학과 기조를 이 한 장의 표에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하나만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어떤 정부의 경제정책 제가 기조와 그 내용을 제가 필사를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 2019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태반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있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 몇 개입니까? 30만 개입니다. 틀렸지 않습니까? 3만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3만 개. 거기 재정이 얼마 투입됩니까?
아니 근데 그런 부분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한 항목만으로 어떻게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부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전체 기조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지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에 저는 대한 평가를 과잉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그거 하나만 성공을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보는 겁니다. 예. 3만 개를 2022년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세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3년 전에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가요, 10,000개였어요. 지금 2년 만에 이게 3만 개가 된 겁니다. 그때 10,000개 만들 때 이 재정이 얼마 투입된 줄 아십니까? 1조였습니다. 한 개당 1억입니다. 한 공장에 1억을 투입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이 아깝습니다.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하십시오. 제 말은 거기 지금 프로젝트가 몇 개쯤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400개, 50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작년도에도 2018년 경제 운영 방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약속했는 프로젝트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성취됐고,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실패했고, 그런 평가서 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들기만 하고, 매년 그냥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런 게. 그게 제가 아까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친절하게 가져오셨길래, 예. 그거 필사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쓰고 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하고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공직자로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30만 개라고 하지 잠깐만요. 않았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는 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담당 부처의 기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마트 팩토리의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고 8대 있다고 선도 해서 사업입니다. 그게. 예. 예, 잠깐만요. 말씀 좀 듣죠. 예. 신세동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공무원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십시오. 정부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필사하십니까? 이거 기재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그거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과 달라지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까지 모든 장관들이 요즘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도, 체감, 성과입니다. 즉 뭐냐면 속도감 있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 2019년 시무식을 했지만 1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신정부의 1년 차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겠지만 2년 차부터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된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공직에서 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어떤 자료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찝어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신다면 그거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신세동 교수님이 이제 제일 앞부분에 그게 있다고 강조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이 장면이요. 지금 이 국무위원하고 경제학 교수님이 이 공방을 벌이는 이 장면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처해 있는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고 봐요. 원래 저 내용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어디에든. 예. 왜냐하면 혁신성장, 신성장 동력 이거 역대 정부들 쭉 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텐데 왜 앞에 왔냐? 그게 하필이면. 그 뭐 과거 정부들도 맨날 해오던 거 내용만 좀 바뀐 건데 그게 왜 맨 앞에 왔냐? 그걸 앞에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분배에만 신경 쓰고 좌파 정책한다. 뭐 소득 주도 성장 틀려먹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저거 만들 때 맨 앞에 넣은 것 같아요. 면피해 보려고. 그렇잖아요. 깝깝한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저는 뭐 신세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잘 받아들이셔서 정부에서는 책임성 있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면 무지무지 어렵겠구나, 이게.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내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좀 어두운 전망을 저는 해요. 몇 개 데이터를 보면 쉽지 않은 게 우선 첫 번째, 투자 진작한다는데요. 지금 기업 투자가 유발하는 기업의 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가 몇 개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2000년하고 비교할게요. 2014년하고요. 최근 통계가 아직 없어가지고 10억 원을 기업이 투자를 하면 2000년도에는 23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2014년에는 13명. 반토막 났죠.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출 기업이 경제를 주도했는데요. 10억 원을 수출하면 2000년도에는 약 20명 가까이 고용 일자리가 생겼어요. 2014년에는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일자리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뭐 전임 정부 뭐 누구 이런 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몇십 년 끌고 왔는데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김 부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 소득을 올리면 나눠지잖아요. 누가 가져가냐를 보면요.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1992년도에는 민간 가계가 69%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2016년, 재작년, 아직 작년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는 얼마 가져가느냐? 56%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요. 퍼센티지로 이게 13%포인트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1,700조 원이면 GDP가 13%면 얼마예요?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만큼 이 비율을 유지했더라면 민간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던 게 그만 없어진 거고요. 정부 지출은 1992년도에 19% 살짝 넘었던 게 지금 23%좀 와 있습니다. 2% 증가했어요. 아니 19%, 4%요. 예. 근데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은 12.6% 가져가던 게 지금 20.6%, 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의 사내 유보로 다 들어가는 건데요. 수백 조씩이요. 해마다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다가 위기도 맞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에 민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가지는 몫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업 몫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스톱시키지 않으면 민간 가계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도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전체 이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최상위 10%, 10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은 40% 가까이 가져가고요. 자산소득과 이자소득은 95% 가져갑니다, 지금.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는 3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수출도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과거보다 훨씬 반밖에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 생산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내 유보 몫이 엄청나게 커져갔고요. 그리고 민간 가계 안에서는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표상 성장률이 3% 가까이 가면 나쁘지는 않아요. OECD 국가로서는. 예. 근데 왜 시민들이 이렇게 살기가 팍팍 하고 느끼냐 하면 우리 내부의 소득 분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문제는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성장에는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저 경제운용 계획의 맨 앞에 과거 정부들 늘 해오던 거하고 별 차이 없는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이대로 더 가면 예. 진짜 과거 정부로 돌아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잠깐만요. 하나만. 예. 예.
질문은 제가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신 교수께 제가 이번 정부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그럼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3만 개, 30만 개가 나와가지고 뭐 서로 이제 차고가 있기도 했었겠죠. 아무튼 뭐 지적은 해주셨는데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주셔서 네. 짤막하게 뭐 답변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반론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가 1분 동안 광고도 내야 되는데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예. 2018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조장현 겁니다. 예. 제1절이 뭐냐? 일자리 주도 일자리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예. 거기 제1꼭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해외 나간 기업 유턴 촉진이 그게 작년도 경제 정책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의 제1꼭지였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정책이면 필패다. 근데 금년이 되니까 조금 나아질까 봤는데 똑같은 지금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어느 기업에 그 건물을 못 짓는 것을 규제를 빨리 풀어줘가지고 뭐 짓도록 한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꿈을 꾸시는 정책은 맞을지 모른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는 방법론은 아니다. 이런 걸로는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것들을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답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예, 그럼 어떤 식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아까 400개, 500개를 예.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를 주고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예. 그런 계획으로 정책 운영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정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 예, 활성화 맞다. 투자 예, 활성화 알겠습니다. 맞는데 그 신세동 교수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 세기 신세한테 전에 좀 해주시죠. 예, 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일반 이론을 쓸 때 그 서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대 가장 경제학의 석학이 내세운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200년 전에 이름 모를 어느 경제학자가 이미 다 한 얘기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템별로 나열해 보면 예.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어떤 정책들을 어떤 기조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어떤 대응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표현인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신세동 교수님도 참여하셨던 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강두 부의장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신 겁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는 우리 사회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기업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특히 대기업한테 예.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까지 흘러넘치게 한다는 낙수효과 모델의 기초였습니다. 다만 이 낙수효과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사람 중심 경제이고요. 첫 번째,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예. 성장.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성장. 그리고 이 두 개의 성장의 바퀴가 굴러가기 위한 평평한 운동장으로서의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아마 현재의 모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수님처럼 어느 하나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 또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원칙화해서 다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하기는 어려울 알겠습니다. 겁니다. 다만 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되 현재의 어떤 경제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쩌다 고생이 공무원이 많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이시고 고생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컨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콘덴싱이 울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왜 자꾸 먼지가 밟힐까요? 다이슨 V10 카본 파이버는 미세먼지를 청소해 발바닥에서부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최대 60분간 집안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 토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나간 동안에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 저한테 지금 토론이 잘 되고 있는 거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뭐 합의를 이루거나 어떤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늘 토론이 그렇죠. 뭐 근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시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 토론이 워낙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잠깐 좀 저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또 추운 날 와주셨는데 두 분 말씀만 잠깐 좀 드릴 텐데요. 안나경 앵커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십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왔는데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체를 창업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최근에 좀 저도 경기가 좀 어렵고 경쟁이 심해서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약 5분의 1 수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교수님도 그렇고 경총 부회장님도 이렇게 여러 저희 자영업자 되는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좀 논쟁이 있는 거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마치 모든 생활 물가가 오른다고 그런 식의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예. 좀 사례별로 들면 그렇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을 투입해서 그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10% 정도 그거보다는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좀 언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자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마치 지금 자영업자들이 일정 소득을 일으키고 근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소득을 떼어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자영업이 어렵고 뭐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폐업을 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목표를 이렇게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나누는 그런 동료이고 저희 같이 일하는 그런 같이 한 공간에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하는 존재이지 그들과 경쟁하고 그렇게 나누는 존재가 아니게 인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정리하죠. 네네. 예, 미안합니다. 예. 또 안나경 앵커. 네. 그러면 혹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건지. 근데 경총 부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일 생계를 이유로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봐서는 과연 오른 금액으로 이 생존을 할 수 있는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 평소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최저임금의 이슈를
아예 가져 나오셨군요. 준비를 했는데요. 위로 좀 올려주시면요. 예. 두 가지입니다. 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 그래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지난 2년간에 그동안의 온 추세보다도 너무 많은 인상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감당 능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350원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중위임금, 소위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로 보면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춰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최소한도로 보장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아까 파주에 오신 분 같이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건 법률적인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는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계산 방식에. 그래서 계산 방식에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하는가. 밑에는 분모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고 분자는 무슨 소득인가인데 그 자체가 좀 낡은 거죠. 낡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포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없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임금을 주는 시간이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2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0시간 있는데 일요일 8시간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일 안 하지 않고. 근데 이게 그동안 쭉 왔는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소송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은 빼라, 분모에서. 예. 그러니까 8시간이 갑자기 문제가 된 거죠. 8시간을 빼면은 40에 8시간 20%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이제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을 느끼는 우리 기업가들은 20%를 사법부에서 보장받아서 자기가 7,000원 줬는데 이걸 계산하면 20% 이상 준 걸로 나와서 법을 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많이 올린 데다가 알겠습니다. 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 문제를 좀 더 속도 조절이랄지 여러분을 겪어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달라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최저 문제가 됐고요. 막상 금년에 10% 올리다 보니까 자영업자 측에서 많은 자영업자 아까 파주 오신 분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많은 자영업자 특히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문제여서 알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론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방청객분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시는 분 같습니다. 말씀이 그죠? 예, 어느 정도는. 근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 혹시 안나게 앵커가 그쪽에 가 계신데 그쪽에서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예. 네,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분 옆에 제가 미리 미리 와 있는데요. 부탁드리자면 좀 짧게. 예. 네,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예. 네, 저는 서울시 영등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서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뜨거운 토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구한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막상 돌이켜 보면 그러한 효과가 과연 긍정적이지만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감했던 변화들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조금 오래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휴수당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 15시간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노동시간을 쪼개서 즉 단기 알바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예. 두 번째로는 아예 고용을 하시지 않고 점주분이 직접 일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같이 일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무인 자동화 기기도 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예. 과연 최저임금 정책이 그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아니라면 아까도 혁신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분께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네. 공정학 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으로 2015년 말에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라이시라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클린턴 행정부의 4년 동안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특히 이분이 LA 지역에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기획하시는 분이라서 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고, 당연히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도 했었는데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한국 잘 모른다라고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이 LA 지역에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때 이거의 어떤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어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자본도 매우 모빌리티,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은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생각했던 LA 지역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4분의 1, 23.5%가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고용 구조가 굉장히 경직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자영업에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충격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와서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또는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보험료의 어떤 지원, 그리고 근로장려금 등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만도 9조 원의 예산을 평가했고, 자영업의 어떤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옛날에 다 했던 거 재탕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예견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책 아이템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다 이해하는데, 이 최저임금 산식 자체가 30년, 5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분모는 분자에 기본급만 넣습니다. 기본급.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상여급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에 못 넣고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이 세계 6천만 원 임금이 되는데도 기본급이 적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단속 기준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기업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자영업자 문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 체계에 관한 문제여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합리적으로 분명히 할 건 국가적 과제로 저는 분명히 이걸 다뤄줘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뭐 보도도 많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 유 작가께 드릴게요. 최저임금 문제는 저는 우리 김 부회장님 말씀이 이제 법제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게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최저임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면 원래 그 주 6일 노동 혹은 막 심지어 주 7일 노동, 이렇게 막 그 휴일이 없이 노동 조건이 아주 열악했던 그 옛날에 한 50몇 년 전에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좀이라도 쉬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가 주휴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일 안 해도 일한 걸로 쳐줘라. 근데 그 뒤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행정 해석으로 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경로 의존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법제적인 면에서는 이 임금 시스템이 되게 낡은 제도니까 사실은 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주휴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고 봐요.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 대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무슨 경제 논리로 정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문명적 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액수가 얼마쯤일까?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주유제도를 없애고 주유소득 제도를 그다음에 그 없애는 만큼 하려면 한 16% 더 인상해야 돼요. 그렇게 일몰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거죠. 이러면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이 주유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새로 부담이 느는 건 아니죠. 만약 지금까지 부담을 안 했다면 그건 지금까지 법 위반한 거예요. 노동법에 다 그걸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주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포함해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안 주면 옛날에도 법에 걸렸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걸리게 돼 있으니까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법 위반을 해온 거를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그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예. 그건 그건 차이가 아닌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법 위반했던 게 법 위반된 게 아니고요. 하도 오르니까 2년 전부터 소상인공들이 법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도가 맞는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아무 이의 없이 따라왔죠.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8시간, 분모 8시간 일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하라. 예. 그래서 모아둔 기업들이 법 단속에서 노동부가 내린 단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냐면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20% 정도 높게 산정되는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받은 권리로서 인식했던 거죠. 뭐 위반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바로 시행령이라는 법이 아니고 노동부가 자체 시행령이라는 정부 내에서 그냥 옛날 제도로 가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또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겼는데 이걸 과거 30년 그대로 한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말씀하시죠. 예, 그다음에 신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젊은 친구들께서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손흥민 같은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주급 얼마다 이렇게 계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주급이 사실은 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90%가 월급을 받습니다. 사실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서 사실 주유수당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법정 주유수당은 규정이 돼 있었고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실은 209시간, 즉 법정 주유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걸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제기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2016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도 법을 개정할 때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고요. 예. 7월 달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도 거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의 관행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구직을 관련된 인터넷을 워크넷을 운영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정한다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그렇고 재난특별 지역의 보상금을 지원할 때도 다 209시간 예.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의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최저임금법의 시행령은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행정지침이나 행정 해석만으로 해온 것은 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번에 최저임금법의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주유수당과 관련한 현재 어떤 상황에 맞게 그걸 법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최저임금 그 부담 때문이라는 요인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행태로 개정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혼란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예. 경제적 비용도 커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어차피 최저임금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적인 논의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의견을 모으고 예. 국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정리 좀 이것을 해주시죠. 지금 이 순간에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개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난 8월 달까지 저희가 이유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다 알고 계셨지 8월 않습니까? 이후에 8월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판결 8월 이후에. 그리고 8월 이후에 시행령이 나왔거든요.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안 내놨으면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법하고 같을 텐데 시행령을 내놓고 그걸 법에서 174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200%로 고집하니까 우리는 114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간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그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또는 이상의 주휴를 줘라. 그리고 그 관로 안에 주휴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없어도 좋다. 근데 아마 못 없앨 겁니다. 어쨌든 못 없앨 건데 예, 지금가 만약에 없애게 되면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 16.7% 삭감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은 원래 근로기준법 55조를 도입할 때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근로시간이 저는 아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까 외국에 주급이 많다고 했는데요. 주급은 5일 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주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일주일이지만 5일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급에는 주휴 라는 개념이 없다. 그 말씀 드리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문제가 된 것은 작년에 20몇 프로죠? 16.4%. 예. 네, 그리고 금년에 10.9%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기업에서 부담이 많이 생겨서 하는 문제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인상률이 절충이 되면 주휴수당 문제도 저는 적절히 절충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자,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 5분 이내로 남았고요. 예. 시간이 그렇게 됐네. 예,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한 끼 줍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조금 그 작년에 16.4% 그리고 올해 10.9% 최저임금이 인상된 거에 관해서 분명히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사실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당신의 공약, 즉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는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간다면 남은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 정부의 인상률 수준에 머물 거고요. 5년으로 간다면 과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실의 어떤 시장의 수용력을 감안해서 분명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6월 달에 최저임금,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구성이나 결정 방식에 관해서도 경사노위를 통해 가지고 국회 입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고집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작가께 드리죠. 저는 이제 경청에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제적으로 약간의 마찰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된 데 따른 경영 압박이나 이런 느끼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봉 5천 되는 근로자들도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임금 체계가 그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노사 간에 잘 협의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대해서는요.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저는. 낮은 단계에서는 예. 다 수용하지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되는 순간에는 어렵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주라는 거지 명목이 그까지만 주라는 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지 이름이 최저임금이 실은 많은 부담이 됐거든요. 아니 170만 원, 180만 원 월급이 최고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 달러 하면 뭐합니까? 작가님, 500만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영향받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죠. 그만큼 너무너무 그건 저임금 높아졌다는 근로자가 거죠. 많았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해석해야죠.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예, 저는 좀 예. 아니 저 데이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창업 대비 폐업률이 지난 몇 년 전보다 지금 높지도 않고요. 지금 70%대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다음에 폐업한 자영업자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 2년 동안요. 예. 고용원이 없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은 또 신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서너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돈 더 내라 주라 그러면 좋아할 기업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분배의 심한 격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 기업도 좀 저는 품을 넓히셔서 알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10시 44분 다 돼가고요. 제가 통보받은 바로는 43분에 클로징 멘트를 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뭐 마지막 발언하는 게 좀 형식적일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잘 안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되게 토론이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오늘은 워낙 이 문제가 좀 뜨겁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해서 이 주제 자체는 그래서 기승전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다 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듣지 않도록 하고요. 네. 워낙 네 분께서 굉장히 뜨겁게 토론해 주셔서 가끔 좀 너무 치열하다 싶기도 해서 제가 조금은 중간중간 좀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뭐 좀 그 부분이 이상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이 오기 전에. 예. 네 분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8시 뉴스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